so many dead. 되살아나 천천히 몰려오는 시체들, 그냥 좀비 영화도 너무 무서웠는데 미친 듯 뛰어다니는 좀비의 등장이라니 당시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던 영화이자 현대판 좀비 르네상스의 시작이 되었던 작품. 후에 라스트 오브 어스, 나는 전설이다, 부산행 등 수많은 명작들의 모티브가 되었던 28일호가 개봉 23년 만에 후속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28주라는 작품이 있기는 하지만 1편의 제작 총괄이자 국내에서는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더 유명한 감독 데니 보일, 그리고 28일호의 원작자이자 각본가 알렉스가 참여하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고, 그들은 2편 28주가 프랜차이즈를 망친 영화라며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 사실상 28일호의 정식 후속작은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과거 그들이 만들었던 1편 28일호는 고작 제작비 800만 달러로 좀비 영화의 르네상스를 일으키며 제작비의 10배, 무려 8,4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엄청난 흥행을 했었는데요. 이에 돈맛을 본 제작사 폭스는 이를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 했고, 감독 데니 보일과 각본가 알렉스 가랜드를 꼬드겨 작품을 3부작으로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28일호가 완벽한 결말이라 생각한다며 거절했고 차기작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만들어진 영화 선샤인에는 킬리언 머피가 주연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폭스는 포기하지 않고 2편의 제작을 계속 요구했어요. 이에 난처해진 감독 데니 보일은 자신들 대신 연출과 각본을 맡아줄 감독 카를로스를 추천해 2편을 맡게 했고, 자신들은 약간 고문 같은 역할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2편의 기획자에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작 총괄을 맡게 된 감독 카를로스는 자기 입맛대로 작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원작자였던 알렉스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의 설정이나 의견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작품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 2편의 설정이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며 원작자 알렉스의 심기를 건드린 상황이었다 보니 그가 모질게 2편을 부정하며 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편은 1,500만 달러의 제작비로 4배 이상의 수익, 무려 6,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성공했고, 결국 시리즈 3편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절대 후속작은 안 만든다 했던 알렉스와 데니 보일이 다시 등장하더니 이제는 할 얘기가 생겼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거예요. 막상 다른 사람이 자신들이 끝낸 이야기로 성공하니 배가 아팠던 걸까요? 당연히 3편의 제작을 맡게 될 거라 생각했던 카를로스는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들은 속편의 권리와 수익 구조를 두고 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갈등은 수년 동안 끝나지 않았고 결국 3편의 제작은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년간 묵혀졌던 프로젝트는 우연한 계기로 활로를 찾게 되었는데요. 28일호의 제작사 폭스가 디즈니에 인수된 사건이죠. 디즈니는 꿈과 희망의 나라를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말등급 공포영화를 만드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고 완전히 방치해놓은 상태. 이 기회를 틈타 1편의 제작을 맡았던 DNA 필름의 프로듀서 앤드류 맥도날드는 28 시리즈의 주요 창작 권리와 설정 등의 독점 활동권을 모두 확보했고, 프로젝트에 흥미를 보였던 소니 픽처스와 계약하면서 데니 보일, 알렉스, 킬리언 머피의 복귀까지 투자와 협상을 이끌어냈어요. 우연한 계기를 기회로 잡아 그들은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킬리언 머피는 바로 등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1편에서는 기획자, 2편에서는 카메오, 3편에서야 드디어 주연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28일호와 연결되는 서사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28주의 세계관 또한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여긴다더니 지금은 마음이 좀 풀리셨는지 이번 작품과 이어지는 서사로 세계관의 충돌 없이 각본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 감염치료의 실마리였던 28주의 주연들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1편과 2편의 세계관과 스토리 요약, 완전 분석까지 모두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28년으로를 보기 전 꼭 시청하고 가시길 바라며, 보고 계신 채널은 현이버스입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ook at what's in front of you. There's no discharge in the war. 영화는 인간의 폭력을 미디어로 학습하는 침팬지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작품이 이런 장면으로 시작되는 건 분노가 미디어로 전이되면서 사회적으로 주입되고 학습되는 과정, 분열과 분노, 혐오로 가득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영화는 원래 눈만 마주쳐도 감염되는 설정까지 있었으나 너무 터무니없다며 파기되었고, 등장하는 좀비들 또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가 아니라 모두 살아있는 인간들이 분노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정인 거예요. 좀비
좀비는 원래 죽은 시체가 깨어나 인간을 공격하는 설정이죠. 그래서 좀비 영화의 아버지이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새벽의 저주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지 로메오는 이 영화가 분명 센세이션하긴 하지만 절대 좀비 영화는 아니라고 말했던 것인데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 영화가 너무 성공하면서 28일 후에 좀비가 현대판 뉴노멀 좀비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여하튼 이렇게 분노를 학습한 침팬치는 한 동물보호단체의 무모한 구호 활동으로 풀려나면서 분노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져나간 바이러스로 영국 사회는 결국 폐허가 되어버렸고 감염 시작 28일 후 한 남자가 병원에서 알몸으로 깨어나는데요. 그의 이름은 짐, 지금은 한 편에 150억 이상 받는 대배우가 되어버린 킬리언 머피가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가 무명이었던 그의 첫 데뷔작이었으며 굳이 알몸으로 등장시킨 이유는 바이러스로 초토화된 세계, 문명과 단절됨으로써 사회적 자아를 박탈당한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며 동시에 신인류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런던 거리를 방황하는 모습은 이 영화를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든 명장면 중 하나, 지금도 아포칼립스 영화에 많은 오마주를 낳은 장면으로 실제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런던 거리를 통으로 빌려 매일 하루 12분씩 허가를 받아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촬영 당시 이 시간을 초과할 때가 많아서 시민들에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수명이 늘어난 건지 방황하던 짐은 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종말이 다가왔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더니 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으신 건지 천국에 가지 못한 목사님은 피를 흘리며 달려들고 지옥 갈 각오로 죽탱이를 날리는 짐은 소리를 들은 다른 감염자들에게 발각되어 쫓기게 됩니다. 달리는 좀비라니 절망적인 상황. 하지만 이때 어디선가 등장한 남자가 화염병을 던지며 짐을 구해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셀리나라는 여자와 함께 살아남은 생존자였어요. 그는 이미 파리와 뉴욕까지 바이러스가 퍼진 상태로 방송이 끊겼으며 정부도 자취를 감췄다고 상황을 설명해줬는데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은 짐은 가족들이 있는 자신의 집에 돌아가겠다고 떼를 쓰고 We'll all go and find your dead parents together, okay? 그렇게 도착한 집에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고 충격을 받은 짐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며 부모님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는데 이때 새어나온 빛을 본 감염자들이 쳐들어옵니다. 다행히 이때도 그들이 달려와 짐을 구해주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크가 감염된 거예요. 이를 본 셀레나는 주저없이 마크를 도륙해버렸습니다. 20초 안에 죽이지 않으면 감염자가 되어 공격할 게 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남겨진 두 사람은 생존을 위해 방황하다가 한 아파트에서 내뿜는 불빛을 보게 되는데요. 이곳 또한 역시 감염자들이 드글드글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남자의 도움으로 구해진 그들. 남자의 이름은 프랭크. 딸과 함께 살아남은 생존자였는데요. 하지만 물이 부족해 걱정이던 그는 생존자들을 모아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불빛을 비췄던 거예요. 딸과 둘이 탈출하기에는 너무 위험했으니까요. 그는 군부대가 보내는 구조신호에 희망을 걸어보자 제안하고 네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중간중간 감염자들에게 쫓기기도 하고 마트도 털면서 유대감이 쌓여가는 그들. 그 사이 짐과 셀레나도 눈이 맞아버리지만 야속하게도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희망은커녕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감염자들이 쳐들어오면 그대로 죽은 목숨이었죠. 프랭크는 절망감에 화를 내보지만 이때 시체에서 떨어진 피가 왼쪽 눈에 들어가며 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돼요. 그래서 프랭크가 해리포터의 외눈박이 무디 역에 캐스팅되었던 걸까요? 우연치고 너무 절묘하죠. 그렇게 감염된 프랭크는 딸도 못 알아보고 일행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빨리도 나타난 군인들이 그를 제압하고 일행들을 구해줬습니다. 총과 무기를 든 군인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오랜만에 샤워도 할 수 있었죠. 이번에는 엉덩이네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들 또한 군대라기보단 생존한 군인들에 가까웠고 We must be a disappointment.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보였던 친절은 점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눈깔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병사도 그렇지만 감염된 병사를 매달아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질 않나. 좀비들을 죽이며 희열을 느끼는 모습에 You wanna get your hands on a really big shot? You just come and say, man. Fuck you. 셀레나를 희롱하는 모습까지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짐은 셀레나와 헤나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만 이내 붙잡혔고 I want to give you a chance. You can be with us, but I can't let them go. Because women mean a future. 알고 보니 그들은 성욕을 풀 여자가 없어서 무전으로 생존자를 모았던 것이며 셀레나와 헤나까지 여자가 둘이나 굴러들어오자 굉장히 신이 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웠던 짐이 붙잡힌 사이 Go to the master bedroom. 두 여인을 범하기 위해 치장까지 시켜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한편 처형장에 도착한 짐은 얼마나 많은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살해당했는지 보게 되었고 좀비보다 더 잔혹한 그들의 폭력성과 광기에 충격을 받고는 헤나와 셀레나를 구하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든 윤리적 가치가 무색해진 재앙 같은 현실 속에 정상이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고 기지를 발휘해 총기를 탈취하고는 묶여있던 감염자를 풀어줌으로써 기지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문제는 헤나와 셀리나까지 위험해진 상황. 아까부터 쎄했던 병사 중 하나는 허황된 꿈을 꾸며 셀리나를 데려가려 하는데 감히 내 여자를 건드리다니. 짐이 나타나 눈알을 파버리며 잔혹하게 살해해버립니다. 눈알까지 파버리는 짐의 모습이 워낙 무섭게 보여지다 보니 작중 셀레나도 그렇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도 그가 사실 감염된 게 아닐까 의심할 정도였는데요. 이 또한 감독이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으로 인간이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보고 경험하면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울 뉴런이론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면 생존자는 더한 괴물이 된다는 것을 군인들과 짐의 모습을 통해 비춰준 것이죠. 설명하는 동안도 끝나지 않은 뒷뽀뽀를 끝내기 위해 뚝배기를 날려버린 헤나는 비겁한 변명을 해보는데 화를 내고 모고를 떠나 이럴 때가 아니죠. 그렇게 그들은 도망치려는데 살아남은 잔당 중 한 명에게 총상을 입는 짐. 다행히 그가 풀어졌던 감염자가 나타나 은혜를 갚아 그들을 구해줬고 가까스로 세 사람은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짐은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고 또 28일 후 한 집에서 깨어나게 되어 대부분의 감염자들은 오래 굶주려 이미 아사한 상태. 앞서 설명드렸듯 이 영화의 설정은 감염자들이 인간을 먹기 위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끓어오르는 분노에 눈이 멀어 굶어 죽을 때까지 인간을 공격하고 감염만 시키다가 결국 굶어 죽게 되는 어이없는 설정이거든요. 분노가 배고픔까지 이긴 거예요. 여하튼 짐과 헤나, 셀레나는 다행히 지나가던 비행기에 발견되고 그렇게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나름 해피엔딩이죠. 하지만 이 영화의 엔딩은 원래 굉장히 비극적인 설정이었는데요. 짐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하는 설정이었던 것이죠. 촬영까지 마친 상태였는데 테스트 시사회에서 너무 우울하다는 평을 받은 것도 있고 원작자인 알렉스 또한 희망 있는 영화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견 때문에 지금의 엔딩으로 변경된 거예요. 그리고 DVD판을 보면 더 심한 엔딩도 있었는데요. 이건 촬영까지 아니고 스토리보드까지 만들어졌는데 결국 폐기되었죠. 군인들과 만나기 전 프랭크가 감염되었을 때 짐과 일행들은 그를 묶어서 한 시설로 이송했는데요. 그곳은 사실 인트로의 침팬치를 실험하던 시설이었고 여기서 만난 한 과학자가 감염자의 모든 피를 빼낸 후 수혈을 하면 감염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짐에게 전했고 그는 헤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프랭크의 피와 자신의 피를 교체하지만 결국 모두 감염된다는 설정이었어요. 이는 굉장히 강렬한 엔딩이었지만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역겹다는 평가가 많아 삭제되었다고 해요. 여하튼 1편의 내용은 여기까지. 2편 28주 후는 1편과 다른 감독이 만든 만큼 관련 인물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한 오두막에 숨어 살고 있던 도널드와 앨리스를 비추는데요. 그들은 두 아이의 부모였으며 사이좋은 부부였지만 아이들이 스페인으로 수학여행을 간 사이에 바이러스가 퍼졌고 시골까지 내려와 숨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와 구조 요청을 하게 되고 떠나보낸 아이들이 생각나 문을 열어준 앨리스. 하지만 이를 보고 아이를 쫓던 감염자들이 집에 쳐들어왔고 앨리스 또한 이때 팔을 물리게 돼요.
하지만 도널드는 아내를 버리고 혼자 탈출하죠. 그로부터 28주 후 그렇게 살아남은 도널드는 감염자들이 대부분 아사한 시기까지 살아남았고 영국을 재건하려 들어온 나토군과 미군 캠프에 들어가 구역 책임관으로 일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수학여행을 갔던 자녀들도 귀국을 하게 되는데 What happened, Dad? 엄마는 어딨냐는 질문에 차마 버리고 왔다는 말을 할 수 없어 죽었다고 말하는 도널드. Was there nothing you could do? 이 아이들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엄마 사진만이라도 가져오자고 뜻을 모아 집으로 향하는데요. 이를 여기서도 군인으로 등장한 호크아이 도일 상사가 보게 되었고 구역을 이탈한 아이들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토바이까지 훔쳐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I knew it. 그건 바로 엄마 앨리스였죠. 분명 팔을 물렸었던 장면이 나왔었고 그녀의 눈 또한 다른 감염자들처럼 빨갛게 물들어 있는 상태였지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때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앨리스와 아이들은 모두 캠프에 송환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앨리스는 분명 감염된 게 맞았지만 면역체계를 갖고 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에 의무장교였던 스칼렛은 그녀에게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갖지만 캠프 책임자였던 장군은 앨리스를 살해하라 지시했어요. 한편 아내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뻔뻔한 도널드는 아무리 구역 책임자라고 해도 감염병이 창궐한 시기 군사 기밀시설에 아무 제한도 없이 들어오는 모습, 그는 죄책감에 그녀를 찾아와 사과를 하는데요. 그녀 또한 너무 쉽게 남편을 용서한 건지 둘은 또 로맨스 각을 잡아버리고 도널드와 앨리스의 타액이 섞이는 순간 도널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화가 앨리스의 표정을 무표정하게 잡는 연출 때문에 복수를 위해 고의로 그런 게 아닐까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그녀 또한 감염된 도널드에게 처참히 살해되는 모습에 우연히 감염시킨 거란 해석이 우세하고 도널드가 앨리스의 눈을 파 죽이는 장면은 1편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이렇게 도널드는 감염되어 군인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켰고 그렇게 바이러스는 또 순식간에 확산되죠. 결국 캠프에 있던 민간인들까지 감염되었고 감염자들과 멀쩡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Abandon selective targeting. Shoot everything. Targets are now free. 결국 보이는 모든 이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앨리스의 자식들이 치료제를 개발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 의무장교 스칼렛은 두 아이들을 지키러 부대를 이탈했고 이 상황에 못마땅했던 진정한 군인 도일 상사 또한 명령을 이행할 수 없어 전열을 이탈한 후 생존자들의 구호 활동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감염자들을 박멸하기 위해 네이팜탄까지 투척해 도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죠. 감염자들보다 더 무서운 폭력을 자행하는 군부대의 모습은 2000년대 초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해외 군사 개입으로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던 미군의 모습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작중 상황 또한 이때 민간인들까지 학살했던 미군의 하디타 학살과 이라크 포로들을 고문했던 아부 그라이브 고문 사건을 비유한 것이에요. 하지만 도일 상사와 스칼렛 그리고 아이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도일은 헬기 조종사였던 친구 플린을 불러 이곳을 도망치려 하지만 이때 또 들이닥친 감염자들. 플린은 헬기 날개로 그들을 믹서기해버리지만 다 처리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그는 도일에게 스타디움으로 오라는 메시지만 남기고 떠나가는데요. 결국 다시 맨몸으로 감염자들을 상대하는 도일과 아이들은 이번에는 부대의 가스 공격에 당할 뻔하고 가까스로 차에 탑승해 죽음은 면했지만 테슬라처럼 헤파 필터 기능이 있는 차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남은 건지 모르겠고 시동도 걸리지 않는 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 Pop the clutch when I tell you, okay? You get them to the stadium. I'll meet you there. 도일은 뒤에서 차를 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군인들이 이를 발견하고는 도일을 산채로 화형시켜버리는 불상사. 앞만 봐도 고의 같은 이 장면은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시스템에 저항하는 자의 말로를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장면이고 재난 상황에서 인간성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도일의 희생으로 도망칠 수 있었던 그들은 스타디움으로 향하는데 이때 아버지 도널드가 등장해 의무장교를 살해하며 자신의 아들까지 물어버렸어요. 이걸 본 딸 태미는 아빠를 총으로 쏴 죽이는 비극.
영화의 초반 앨리스가 보여준 인류애는 그렇게 한 가족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었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 때문에 아들 앤디는 자신 또한 감염된 줄 알고 도망치지만 다행히 그는 엄마와 같은 면역 체계를 가진 건지 감염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남아 도일의 친구 플린과 약속했던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플린은 도일이 지키려던 아이들을 태우고 영국을 떠나 프랑스로 향하는데 이후 영화는 추락한 헬기의 잔해와 아빠를 위하여라는 아이들의 메시지를 비추며 감염자들이 프랑스 도시를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끝이 나요. 복균자가 된 아들 앤디가 누나와 플린을 감염시키고 프랑스에 바이러스를 퍼뜨린 거라 생각할 수 있고 1편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처럼 프랑스 또한 바이러스로 이미 폐허가 되었다는 설정일 수도 있는데 1편의 시기에 프랑스도 감염자가 퍼진 거라면 사실 모두 아사했어야 설정에 어긋나지 않는 만큼 앤디가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피와 달리 침은 말만 해도 공기 중에 퍼지는데 영화는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면 바로 감염되는 설정이니 앤디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나와 플린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너무 높으니까요. 이번 영화 28년 후에서 어떻게 이 서사를 이어나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원작의 각본가 알렉스는 플린과 아이들이 도망친 프랑스 파리에 감염자들이 확산되며 결국 핵폭탄을 사용했다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하며 앞서 설명드렸듯 2편을 어느 정도 인정하여 두 영화가 충돌하지 않게 극본을 구성했다고 해요. 아마 앤디는 지하도 같은 데 숨어서 살아남지 않았을지 그래야 이어지는 후속작에서도 치료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도 하고 1, 2편 다 엄청난 흥행을 했던 영화인데 연관성을 가져가야 팬들도 만족할 테니까요. 그럼 영화 28일호와 28주에 대한 총정리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28년 후 재미있게 보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현이버스였습니다. 안녕. Bullets in the bandoliers.